위자료만 주면 되잖아. 그날 그녀는 그렇게 웃었다. 나라는 사람, 우리가 함께한 시간, 내가 흘린 모든 눈물과 침묵은 단지 돈 몇 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저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내 삶이 어떻게 조롱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조롱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 이야기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날카롭게 반격한 기록이다. 침묵으로 시작된 전쟁,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 당신이라면 당신을 지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위자료만 내면 끝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라놨다. 아내의 눈엔 미련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당연한 권리라도 말하듯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고 그저 편리한 존재, 아니면 집안의 하인에 불과했다는 걸. 내 이름은 김상민, 해로 38이다. 한때는 서울 강북의 IT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자로 일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며 버텨온 수년.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었다. 그러다 아내 정세진이 창업을 했고 그 사업은 예상치도 못하게 성공했다. 회사는 빠르게 커졌고 그녀는 대표가 되었다. 그때 아내가 내게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집안일은 부탁할게. 그 말에 나는 고민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냈다. 퇴직금까지 정리해 생활비에 보탰고 나름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다. 세탁, 청소, 요리, 쓰레기 분리수거, 장보기까지. 어느 하나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집의 모든 틈을 메우는 일이었다. 처음엔 그녀도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사라졌고 남은 건 명령뿐이었다. 이거 해놔. 오늘도 늦어. 회의 많으니까 말 시키지 마. 나는 그게 서운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오히려 나는 집에만 있으니 참아야 한다. 돈을 못 버니까 요구할 자격도 없다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묶어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다. 계란말이를 굽고 있던 주방에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점심도 저녁도 밖에서 해결할 거야. 세탁물은 건조까지 부탁해. 스마트폰을 보며 빠르게 말하더니 내 눈은 보지도 않은 채 커피를 들이켰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주말도 계속 바뀌었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물었다. 그게 지금 비꼬는 거야? 찔끔 눈썹이 움직였다. 아니, 그냥 걱정돼서.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다. 그 화면 위에 아주 짧은 순간 하트 모양의 알림이 스쳐갔다. 잠깐 심장이 철렁했다. 그럴 리 없다고 애써 고개를 저었다. 일 관련일 거라고, 그냥 동료일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벌어오는 돈 앞에서 내 말은 늘 작아졌으니까 내가 조용히 있으면 집은 평화롭다.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날 오후 아내가 출근한 뒤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밑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온 걸 보았다. 뭐지 싶어 꺼내보니 서울 청담의 고급 호텔 더 셀리나의 영수증이었다.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묵었던 바로 그 호텔. 하지만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고 투숙 인원은 2명이었다. 손끝에 힘이 빠졌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입술은 저절로 떨렸다. 나는 애써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출장이었을 거야. 대표니까 중요한 손님을 접대했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변명이라는 걸.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스마트폰을 얼른 뒤로 숨기던 그녀의 손, 요즘 들어 내 눈을 피하던 시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외면해왔다. 확신이 아닌 불안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형, 내보다 2살 많은
김진호 형이었다. 야, 상민아, 잘 지내냐? 늘 그렇듯 무심한 듯 따뜻한 목소리. 가족 중 유일하게 내 기색을 예민하게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응, 뭐, 그럭저럭. 그런 말 나올 땐 보통 안 괜찮은 거야. 나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형은 늘 그런 식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내 속을 더 잘 읽는다. 요즘 정세진이랑은 잘 얘기하고 지내냐? 나는 대답이 막혀 침묵했다. 형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너 예전부터 뭐든 혼자 끌어안는 버릇 있었잖아.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요즘은 더 그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참으면 언젠간 보답받겠지. 그렇게 믿고 버텨왔는데 그건 어쩌면 낡은 착각이었다. 문제는 나는 그 외의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은 외박이야. 단 한 줄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나는 리빙룸 구석 서랍을 뒤적였고 거기서 그 손수건을 다시 꺼냈다. 흰색에 은은하게 박힌 고급 브랜드 로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건 손에 닿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발견한 호텔 영수증, 스마트폰의 알림, 그리고 이 손수건, 게다가 그녀의 부재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혹시 내가 부족했기 때문인가라는 의심이었다. 나는 또다시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 거실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더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참는다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나를 잃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형의 번호를 눌렀다. 그게 내 반격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형과 함께 강남역 앞 카페에 앉았다. 봄바람이 테라스를 스치고 지나갔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커피를 주문하며 대화를 나눴다. 형은 조용히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조사 업체야. 내 대학 동기가 소개해줬어. 흰 종이에 또렷하게 인쇄된 이름, 서영민 탐정사무소. 서울에선 보기 드문 이름이지만 형의 표정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가만히 쥐었다. 작고 가벼운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내 삶 전체만큼이나 무거웠다. 내 대학 동기가 추천해준 곳이야. 믿을 수 있어. 형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서영민 조사 사무소. 처음 보는 이름과 낯선 전화번호가 인쇄돼 있었다. 흰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무게는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내가 이런 걸 손에 쥐게 될 줄은 몰랐네. 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자 형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상민아, 넌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할 이유가 있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형은 다시 물었다. 넌 너 자신을 위해 움직여 본 적 있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체면을 위해. 그게 정말 지켜야 할 가치였을까? 내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는 명함을 꽉 쥐었다. 해볼게. 솔직히 무섭지만 그래도 해볼게.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서운 건 당연하지. 근데 그걸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 그 말은 내 안 어딘가를 울렸다. 형은 늘 내 한 걸음 앞을 걸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무너질 땐 그 누구보다 먼저 내 곁에 와줬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숫자를 눌렀다.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서.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왔다. 김상민님, 의뢰하신 건에 대한 보고서가 준비됐습니다. 직접 전달드리고 싶은데 사무소로 오실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약속된 날 강남의 한 빌딩 구석에 자리한 그 사무소를 찾았다. 간판도 작았고 로비도 조용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처럼 묵묵히 진실만을 다루는 곳 같았다. 서영민은 말수가 적은 남자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냉정했다. 그가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 안에 시간 순으로 정리된 조사 기록과 증거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과 문서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첫 장에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정세진과 낯선 남성의 모습. 다음 장에는 라운지에서 가까이 앉아 웃고 있는 둘.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 장, 심야. 호텔 후문. 남성의 재킷을 걸친 정세진. 묶었던 머리를 풀고 얼굴엔 경계도 없었다.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지나치게 친밀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속이 뒤집히는 걸 억지로 삼켰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반응은 감정으로 나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더라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더는 내 자신조차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다들 시간이 걸리죠. 그날 밤 귀가길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너무도 낯설었다. 볼은 패였고 눈은 어디론가 멍하게 떠 있었다. 결혼 초 같은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정세진은 웃으며 말했었다. 당신 웃을 때 좀 부끄러워하는 거 알아? 그런 모습이 좋아. 그 말이 머리를 스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게 무너진 걸까?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거실에서 태블릿을 두드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할 말이 있어. 지금 바로.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지금 바쁘거든?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서류의 그림자가 공기를 가를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마지못해 봉투를 들고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몇 장을 넘기자 눈썹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라운지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예상했던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미간에 새겨진 건 계산의 주름이었다. 탐정까지 썼다고? 어쩐지 요즘 이상하더라니. 제법인데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정도의 증거를 내밀고도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는 건가? 뭐가?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되묻는다. 증거 있으면 어쩔 건데? 소송이라도 걸래? 그 말투엔 뉘우침이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치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였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너는 알고는 있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서 뭐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위자료나 받아내고 만족하려고? 그 눈빛은 확실히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가슴 속 어딘가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 그게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난 그냥 나라는 사람을 너한테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했던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코웃음을 쳤다. 그래, 이제야 입을 여네. 그동안 그렇게 조용하더니 결국엔 한마디 하긴 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더는 부부라는 이름도, 신뢰라는 단어도 그녀와 나 사이엔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침실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며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만약 이걸 내 거래처에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피식 웃었다. 해보든가. 나도 변호사 정도는 이미 선임해뒀어. 도발인지 경고인지 모를 테도. 그러나 그 한마디에 나는 내 대응이 너무 약했다고 실감했다. 그녀는 내가 물러날 걸 확신하고 있었다. 근데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일까? 한참 사회에서 멀어져 있었잖아. 지금 와서 뭘 바꾸겠다는 건데? 그 말이 날 찔렀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었나? 그 순간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형, 괜찮은 변호사 좀 소개해줘. 형은 짧게 웃었다. 드디어 말했네. 그래, 그게 우리 상민이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빛을 본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서울 시내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회색 벽과 단조로운 조명, 차가운 의자 틈에서 몸을 움츠리자 맞은편에 앉은 여성 변호사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서영민 씨에게서 모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아내 분과 상대 남성에 관한 자료지요?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호텔 출입, 팔짱 낀 모습,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담긴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묵묵히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머리카락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정적. 아주 명확하네요. 부정행위 입증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재판까지 가더라도 거의 승소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안도하지 못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변호사는 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심하다고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압니다. 묵묵히 견디고 모욕을 당하고 침묵해온 시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고통을 정당하게 바라봐 줬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묵은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목구멍이 뜨겁게 메어올랐다. 그럼에도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요. 나도 그런 방식으로 복수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말에 최윤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것일 뿐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편에 서 있는 목소리였다. 상대 남성은 대기업 대표입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임직원들이 그의 이름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적인 문제를 가볍게 넘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당신이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갈라놓게 될 겁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이건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이에요. 의뢰인의 아내가 한 재단 이사와 부적절한 관계였죠. 처음엔 눈물로 사과하다가 곧 협박으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그 이사는 해임됐고 회사는 타 기업에 흡수됐습니다. 당사자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고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위로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현실의 결과였다. 김상민 씨, 당신이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은 방조가 됩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지켜야 할 가치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동안 나는 분노도 자괴감도 모두 삼켜왔다. 말로 꺼내지 못했기에 감정도 없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 의지로 내 존엄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철저하게 갑시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어깨 위에 무게가 조금 내려간 듯했다. 그건 공격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인정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주최한 업계 네트워킹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소는 청담동의 유명한 럭셔리 호텔. 서영민 탐정이 사전에 확보한 정보였다. 오후 5시,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이마에 땀이 맺혔다. 나는 느리게 호흡을 가다듬고 형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명찰, 명함, 고급 정장과 번쩍이는 구두.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기업 이름이 사방에 보였다. 돌아설까? 아니,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 내 어깨 위로 형의 손이 얹혔다. 괜찮아. 너는 오늘 옳은 일을 하러 온 거야. 그 말에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바로 섰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고급 와인, 그리고 기업의 주요
인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와 전혀 다른 세계. 하지만 그 세계를 흔들 진실이 내 손에 있었다. 나는 홀 한쪽 벽에 기대어 그들을 바라봤다. 정세진, 그리고 장태석, 둘은 팔짱을 끼고 마치 이상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인 양 웃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웃고 있었고, 장태석은 투자자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 웃음, 그 표정,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회사에도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녀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달라. 그녀가 예전에 했던 말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옆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누르며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이 몇 개월 동안 내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한마디가 있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주장이다. 마이크도 무대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행사장 한가운데에 섰다.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잔잔하게 흐르던 BGM은 어느새 사라졌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사진 복사본을 꺼냈다. 정세진과 장태석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장면들이 담긴 그것이었다. 저는 이 여성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주최자인 장태석 씨는 제 아내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사진을 훔쳐보던 몇몇 참석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저 사람 대표잖아? 진짜야? 이건 완전 터질 일 아닌가? 설마 여기서 폭로할 줄은. 나는 몇 부 복사해 온 증거를 주변에 나눠주었다. 사진에는 호텔 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상민아,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정세진이 갑자기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하며 외쳤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감추고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개입니다. 장태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비즈니스 행사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비즈니스 자리를 당신은 사적인 불륜으로 더럽혔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최윤정 변호사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두 분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이미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필요시 증거는 거래처와 관계기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태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참석자 중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내일 뉴스 헤드라인은 이거네. 행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잔잔하던 음악은 완전히 멈췄다. 정세진은 울먹이며 나를 바라봤다. 제발 이제 그만해. 내 회사 무너질 거야. 그 말에 내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 얼마나 오래 침묵했는지를 떠올렸다. 그건 내가 다시 물러설 수 없는 이유였다. 가정을 희생해서 얻은 신뢰라면 처음부터 텅 빈 허상이었어. 장태석이 준 건 믿음이 아니라 환상이었을 뿐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장태석은 말없이 서류를 응시한 채, 표정을 바꾸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하게 연설하던 그가 이제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작지만 확실하게 권위가 깨져가는 소리였다. 서영민 탐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증거 보존을 위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모든 건 법적으로 완벽히 정리된 수순이었다. 기한 내에 성의 있는 대응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귀사 이사회와 투자처에도 정식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최윤정 변호사의 말에 장태석은 서류를 든 채 천천히 눈을 감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어. 우리도 변호사가 있어. 곧 연락 줄게. 딱 그 한마디. 그는 더는 시선을 마주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정세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진짜 이걸로 끝이야?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장태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이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보였다. 형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내게 눈짓을 보냈다. 이제 됐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야. 존재조차 부정당했던 내 인생에 대한 응답이야.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정세진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고 장태석은 이미 자리를 떴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끝났다. 고급 호텔의 로비엔 잔잔한 웅성거림만이 남아 있었다. 아직 몇몇 참석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방금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중심에 정세진이 홀로 서 있었다. 번진 화장, 떨리는 입술, 그리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눈동자. 하지만 그녀는 아직 내 앞에 서 있으려 했다. 그만해, 상민아. 제발, 이제 그만. 목소리는 마치 끊어진 현처럼 약했고 조금 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부탁이야. 이 이상 퍼지면 회사도, 직원들도. 그녀는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방패처럼 내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건 널 사랑해서였어. 믿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정세진이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내가 나한테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와 경멸이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만 떨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약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말엔 더 이상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구겨진 휴지를 꺼내 눈가에 매달린 눈물을 조심스럽게 훔쳤다. 그냥 일이 너무 힘들었어. 당신한테 기대도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았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핑계였다. 언젠가는 내가 그 말에 흔들렸겠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아니야. 내가 원한 건 기대가 아니라 복종이었어.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내 존재는 마치 가전제품처럼 다뤘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존재. 그게 내가 바란 가정이었잖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끝나버리잖아. 그 목소리는 예전 그 자신감 넘치던 대표의 어투가 아니었다. 그저 두려움과 불안이 섞인 한 사람의 나약한 목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정세진이라는 인간을 처음으로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한때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뻐했고 그녀의 잘됐다는 소식을 함께 축하했었다. 그런 순간들이 눈앞의 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무너지고 있었다. 위자료든 재산이든 뭐든 다 가져가. 그걸로 끝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너랑 장태석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 눈빛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 그 눈빛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참고 견딘 내 과거를 그대로 끝낼 순 없어. 그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문 채 눈만 동그랗게 떴다. 그날 파티장에서 위자료만 주면 되잖아 하고 웃던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다. 가볍고 잔인했고 그리고 그 말이 내 자존을 산산이 부쉈다. 그때 변호사 최윤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대화는 의미 없다는 뜻. 하지만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싶었다. 나는 이제 침묵하지 않아. 내가 느낀 불쾌함, 내가 무시당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다 말할 거야.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나의 정의를 지킬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내 말이 끝나자 공간은 무겁고 조용했다. 형이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다. 딱 그 한마디. 하지만 그 짧은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가슴에 와닿았다. 정세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울었다. 등은 굽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기댈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장태석의 그림자도 없었다. 이미 그는 사라져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시선도 남기지 않고 그저 책임을 피해 도망치듯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선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지지받지 못한 채 무너진다. 그리고 그게 내가 목소리를 내야 했던 이유였다. 며칠 후 서울 시내의 법무법인 회의실, 탁자 위엔 두툼한 서류철이 정리되어 있었다. 창밖엔 회색빛 구름이 깔려 있었고 모든 것이 묵직하게 가라앉은 듯했다. 정세진과 장태석은 우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예전의 자신감이나 오만함은 보이지 않았다. 피곤한 눈, 정돈되지 않은 복장, 그리고 무너진 사람 특유의 허탈한 분위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접근 금지 조항이 포함된 최종 합의서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형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언의 눈빛으로 말했다. 끝까지 보겠다. 테이블 위엔 수십 장의 문서가 차례대로 놓였다. 차갑지만 확실한 법의 문장들이 이제 이 관계를 완전히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정세진 씨는 김상민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예금 및 부동산 자산의 40%를 재산 분할로 넘겨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진심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동안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사적인 행위를 은폐해온 기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관대한 수준입니다. 그 말에 정세진은 작게 떨며 장태석을 바라봤지만 그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모든 것을 놓은 듯한 눈빛이었다. 사인하면 되는 거지. 그걸로 끝내줘. 그의 말은 기운 없고 속이 텅 빈 듯한 목소리였다. 패배자의 숨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준비하며 나를 되찾을 준비를 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 펜이 닿는 순간 내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마침표를 찍는 떨림. 변호사가 합의서를 회수하며 차분히 말했다. 이로써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세진도 장태석도 아무 말이 없었다. 둘 다 사람들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눈빛이었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서자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작은 비가 뿌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비를 맞고 싶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른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내 맘대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나는 천천히 강변 산책로로 향했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은 채 비에 젖은 길을 걸었다. 그 길 옆에는 예전에 정세진과 함께 갔던 카페가 있었다. 한때는 따뜻하고 웃음 많았던 기억이 깃든 곳.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걷다 보니 작은 빵집이 눈에 띄었다. 불현듯 오늘은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며 살았던 탓일까?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맛이 나를 위로하는지도 가물가물해졌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갓 구운 크루아상 하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샀다. 밖으로 나와 비에 젖은 벤치에 앉아 그걸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작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 고른 첫 번째 선택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조용한 방이 나를 맞았다. 예전엔 이 고요함이 외로움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혼자라는 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자유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포트폴리오 파일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고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작은 IT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에 메일을 보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나를 원하면 충분하다. 밤이 되자 나는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에 쥔 머그잔은 따뜻했고 눈앞의 밤하늘은 맑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그때 형에게 메시지가 왔다. 오늘 어땠냐? 나는 짧게 답했다. 끝냈어. 조금 후 답장이 왔다. 축하한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사실 그동안 나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끝이라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패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니었다. 진짜 끝은 사인을 할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왜 이혼까지 가야 했어? 좀 더 잘 대화해 볼 순 없었을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한 사람이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선택한 길일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누군가에게 맞춰 살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종속이다. 내일은 어떤 날이 올까? 아직 정해진 건 없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가 원한 빵을 먹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었고 내가 보낸 메일 한 통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움직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는다.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산다. 한때 선택받은 남자처럼 으스대던 장태석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종이에 펜촉이 닿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크게 울렸다. 그 다음은 정세진의 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사인을 시작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만든 건 당신들 자신이야.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좀 더 자기 감정을 말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잠시 가슴 한구석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젓는다. 그 일 수도 있었던 가능성에 기대서 계속 침묵한 결과가 이거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종 서명이 끝나고 변호사가 합의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고 단호한 마무리. 하지만 내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그 후 장태석은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내 스캔들이 퍼지며 이사회와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고 윤리성 결여가 문제로 떠오르며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사과 기자회견도 없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용히 이름이 사라졌다. 정세진도 마찬가지였다. 대표로 나설 예정이던 컨퍼런스는 취소됐고 SNS에선 6기 대표 불륜 터졌다는 글이 퍼지며 신뢰를 잃었다. 사직은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만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제재란 상대의 사과가 아니라 내 자존을 되찾는 데서 완성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반년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나는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수입도 일정치 않았고 생활비도 빠듯했고 무엇보다 혼자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직접 끓인 된장국과 밥이 식탁 위에 놓인다. 그 평범한 풍경이 내가 나를 아끼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형이 불쑥 찾아왔다. 야, 이제 사람 좀 됐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엔 그냥 가정용 가정부였잖아. 형은 진지하게 앉으며 말했다. 진짜 달라졌어. 전엔 늘 뭔가에 쫓기던 눈이었는데 지금은 제 발로 서 있는 사람 눈이야.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다. 형 덕분이야. 그때 전화 안 받았으면 아직도 난 아무것도 못 바꿨을 거야. 아냐,
바꾼 건 너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서먹한 분위기를 피하듯 형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상민아,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전혀.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형은 미소 지었다. 그럼 됐다. 밤이 되자 베란다 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고 하늘 위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위자료 주면 끝이잖아? 그 가벼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침묵은 평화라는 거짓말은 버리자. 정말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는 용기, 빼앗긴 걸 되찾는 힘, 그리고 누군가의 아래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의지다. 앞으로 나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생을 끝까지 내 손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조용히 참으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는 순간들이 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특히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는 쉽게 침묵을 선택한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그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든다. 이 이야기 속의 상민처럼 그는 참았다. 아내가 차갑게 돌아설 때도, 존재 자체가 무시당할 때도, 심지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말과 행동 앞에서도 가정이 평화롭기만 하면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누군가에겐 그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허증이 되었고, 그의 고요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외도를 고발한 한 남자의 복수극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복수가 아니다. 이건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다. 상민은 목소리를 냈다.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당당히 선언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단지 분노가 아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였다. 결국 그는 이겼다. 누군가의 사과 없이도, 누군가의 동정 없이도 그저 자신을 다시 선택함으로써 그 후 그는 새로 태어났다.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시작한 삶이지만 그곳엔 거짓된 미소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가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며 문득 나 자신을 돌아봤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진 않았을까? 혹은 평화를 위한다며 스스로를 조용히 지워오진 않았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겐 상민처럼 한 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 내가 나로 살기 위한 단 한 걸음. 그걸 상민은 보여줬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